2026년 봄 시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금리, AI, 거대한 변화들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흐름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먼저 읽어낼 것인가. 시장의 미래를 남들보다 먼저 만나는 단 하루. 이선엽의 스윙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필승 투자 전략, 박병창의 변동성장에서 수익을 내는 막강 포트폴리오, 여주사 빈센트가 제시하는 주도주 투자 전략, 김장렬의 AI 반도체 핵심 공략주, 장훈준의 2분기 성공 투자 전략, 이권희의 지금 꼭 사야 될 주식 아이디어, 그리고 저 김프로의 마켓 인사이트와 친절한 해설까지. 요동치는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꼭 들어야 될 주식 투자 전략. 지금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모든 주식 투자의 노하우와 인사이트가 단 하루만 여러분께 공개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가질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 최고 전문가들과의 1:1 멘토링까지. 2026년 4월 18일 세종대학교 대양홀. 지금 바로 이 선택이 여러분이 자산가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정된 좌석을 지금 바로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또 주말에 뵙게 됐습니다. 중동에서 전해오는 전황이 정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혼전양상이죠. 분명한 것은 트럼프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걱정은 미국 경제, 그리고 미국의 금융시장의 향배입니다.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쟁 이면의 얘기, 또 재정이나 금융시장의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은 중소기업중앙회 성상현 부부장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거 뭐 금융시장 특별히 금리라든지 뭐 이런 펀더멘탈한 거를 보는 입장에선 3월 한 달이 참 힘드셨겠어요. 그죠? 네. 변동성도 너무 심하고, 사실상 3월 달은 사람들, 그러니까 금융시장 측면에서 자산시장이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갑자기 이런 전쟁이 터지면서 유가가 급등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해주실 얘기의 핵심 키워드가 재정 지배력의 시대다. 네. 이런 키워드를 갖고 오셨더군요. 어떤 의미입니까? 재정 지배력은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통화 정책에 모든 거에 포커싱 돼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자산 시장을 하는 사람들이나 예.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예. 금리를 올리거나 금리를 내리는 시기에 맞춰서 그렇죠. 이 경기 사이클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재정 지배력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압도하는 예. 정부의 재정 정책이 있다. 예. 과거에는 재정 정책이 통화 정책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예. 통화 정책이 경기를 지배하는 사이클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패드, 연준 의장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대화에 훨씬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통화 정책이니까. 네. 그런데 현재는 저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 경제 하에 지금 있다고 보고 있고, 네. 그 핵심은 미국 정부의 부채입니다. 그 정부의 부채는 연준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정부 스스로 부채를 줄이든지 네. 아니면 부채를 적어 보이게 만들든지. 그래서 과거에 국가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5가지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하나 전쟁 아닙니까? 전쟁도 뺏는 것도 있죠. 네. 뭐 긴축, 예. 그리고 디폴트, 네. 그리고 고성장,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는 거 하나가 금융억압이라는 용어입니다. 금융억압. 네. 이게 긴축과 디폴트는 어찌됐건 간에 고통을 수반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치적으로 선택지로 채택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재정이 지배하는 시대에서는 예.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고성장 아니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빚이 나중에는 물가가 상승하면 그렇죠. 양은 똑같더라도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고성장이면 성장이 너무 좋아지니까 GDP가 커진다라는 개념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과 고성장을
같이 일으키려고 하는 핵심 방법이 바로 예. 금융억압이라고 하는 거죠. 금융억압이다. 예. 우리가 긴축이라고 하는 거는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예. 자산시장을 수축시키게 만드는 그렇죠.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수요를 엄청나게 줄이고 빚을 못 내게 하고 음흠. 이러면서 점점 이게 디플레이션 되는 방식입니다. 예. 그런데 금융업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결정되려고 하는 그 금리 수준대가 예. 정부가 인위적으로 그 이론값보다 낮게 만들면서 예. 자산시장에 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정도 수준의 금리에서 그 국가의 성장은 계속 일어납니다. 네. 그런데 금리를 강제적으로 누르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목표한 수준대까지 잡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도 일정 부분 허용한다는 방식입니다. 예. 그게 정부가 막대한 지금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 그걸 금융억압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군요. 네, 그게 사실 1940년도에 미국 정부가 네. 한번 했던 방식이었고 네. 지금 미국의 부채 수준은 1940년도 이후에 네. 한 번도 지금 정도 수준의 레벨까지는 올라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막대하게 더 키우는 방식으로 갈 건가 부채 비율을. 예. 그러면 자산시장에서 미국 부채에 대한 신뢰가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현재 상황에서 이 부채 비율 자체가 떨어지는 방식으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면 네. 현재 미국의 금융 패권은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입장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저 말고도 뭐 해외에도 이런 말들을 하는 매크로 전문가들이 있긴 해요. 근데 네. 소수입니다, 소수. 그래서 약간 그렇게 얘기하면 약간 음모론자처럼 네. 치부되기도 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집을 사봤을 때 네. 집을 사는 사람들이 그 빚을 뭐 30년 대출로 하잖아요. 그 대출을 나는 30년 대출로 하지만 1년, 2년 안에 다 갚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대출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럼요. 결국은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예. 이 부채를 내가 나중에 갚겠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대부분 다 집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습니다. 저 30년 동안 분할해서 원리금 상환하는 거를 훨씬 더 빠르게 네. 자산 가치가 추월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로 대출을 일으키고 네. 보유하죠. 네. 그러면 미국도 지금의 이 부채, 지금 거의 한 40조 달러까지 지금 아직은 40조 달러가 아닌데 예. 1, 2년 안에 40조 달러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정부 부채는. 그러겠죠.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부채는 뭐 30조 달러, 20조 달러 이렇게 떨어지는 방식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40조 달러, 뭐 10년 뒤는 50조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커진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이 부채 비율 현재 지금 120% 정도 되거든요.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 비율이 이게 역대급으로 높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방법을 부채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면 예. 이 GDP라고 하는 성장 규모를 네. 키워 나가야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이번 부채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핵심이 재정 지배력 그리고 뭐 금융 억압 그리고 네. 뭐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고 하는 근데 거죠. 묘하게 1940년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때도 한참 전쟁 중이었잖아요. 2차 대전이 끝났죠. 네. 당시. 그건 어쨌든 네. 전쟁 크게 봐서 전쟁 구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한국 전쟁이 이어지고 했으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 또 미국이 이걸 그 2차 대전의 한국 전쟁만큼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네. 사실 시대가 바뀐 걸 감안하면 이제 그런 정도의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찌됐건 간에 미국은 예. 지금 웬만하면 전쟁이라는 거 하는 거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또 국가 부채가 더 쓰는 방식이잖아요. 예.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는 사실 미국은 성장 중심의 예. 이 부채 비율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포커싱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또 왜 일어났냐. 네. 그리고 뭐 그전에 뭐 가자지구도 일어났고 지금 뭐 러시아도 일어나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왜 일어나느냐. 당시보다 지금은 훨씬 더 복잡한 시대로 왔다. 지금은 미국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이제 국가 부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네. 어떻게 보면 공급망 패권에 대한 재편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 1940년도에는 어쨌든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 패권이라고 하는 게 넘어오는 시기였고 미국이 일강 체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미국이 여전히 일강 체제긴 하지만 도전을 받고 있는 바로 입장이죠. 지금 따라오고 있는 다른 나라가 분명히 있다.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지금 따라오고 있느냐. 결국은 그 나라는 중국인데 중국은 지금 이 공급망을 자기들 나름대로 재편을 해가고 있고 그리고 달러 패권이라는 거를 지금 약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통합 패권을 점점 구축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부채를 지금 뭐 국방비로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미국은 이번 전쟁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고 네. 그게 트럼프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네. 그럴 것 같아 보여도 그죠? 네. 이런 지정학적 불안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의도된 재편이라고 본다고 하면 예. 조금 덜 불안하지 않을까. 아. 제가 관세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예. 미국 정부의 이 관세 정책은 의도됐다. 절대로 그냥 막 던지는 방식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자산시장이 폭락을 했지만 이게 의도된 거니까 회복할 것이다. 네. 의도됐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렇죠. V자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전 12월 달에 예. 스티브 미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이 관세에 대해서 논문을 쓴 게 있었어요. 음. 미국의 관세율은 한 12에서 17% 정도 이제 받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 수입이라는 걸 토대로 재정 수입을 얻어낼 수가 있다. 재정 적자를 최소한 네. 줄일 수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관세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표면적으로 동맹국이라고 알고 있었던 국가들을 진짜 동맹국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진또배기, 진짜 배기를 변별력을 네. 네? 네. 이걸 통해서 구가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죠. 그래서 이번을 토대로 우리는 새로운 공급망 패권 예. 그리고 새로운 금융 패권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예. 진짜가 누군지를 판단하고 어허. 새롭게 동맹국을 구축하겠다라고 사실 관세 정책을 하기 전에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4월 달에 트럼프가 관세를 때린 걸 보면 작년 4월 달에 막 30%, 50%, 100%막 때렸잖아요. 근데 지금 평균 관세율은 한 12에서 17% 정도 15% 정도에서 다 내려왔다고 하는 거죠. 아래 위 뭐 수렴하죠. 불확실성을 만들어 놓고 타코로 내렸지만 이게 트럼프가 져서 타코라는 개념으로는 저는 안 봅니다.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때려놓고 올라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트럼프식 방법이라서 그전 바이든 정부 때 했던 방식이랑은 좀 달라요. 이게 안정성을 원하는 방식과 왜냐하면 리쇼링이랑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는 거는 바이든 때는 더 심했으면 심했지 그런 거 덜하지 같네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왜냐하면 것 그때 같아요. 뭐 칩스법, 반도체법 다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그리고 뭔가 정부가 밀어주려고 하는 산업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바이든 때도 똑같이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리쇼링 미국으로 다 들어와라. 이 개념은 트럼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오바마 정부 때 사실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그렇죠. 했다고 하는 거죠. 네. 민주당 정부죠.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이런 정치 경제학적 패턴들 있잖아요. 네.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민주당 대권이 또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주도의 계획 경제 그리고 중국 배척하는 방식 이거는 이번 사이클로 끝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공급망 재편은 더 가속화되고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절대로 점점 더 완화되는 방식으로는 가지 않을 거라는 보는 사람 중에 저는 그 입장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자산시장을 볼 때 지금 미국이 금융 억압이라고 하고 재정 억압이라는 시대를 앞으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자산들이 그때 당시에 수혜를 받았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분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이 공급망 재편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우리 계속 기사에 나오는 거는 미사일 몇 발 던졌냐 이런 얘기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이면에는 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고 왜 호르무즈에 그렇게 호르무즈 주도권에 이렇게 뺏기지 않으려고 이란은 뺏기지 않으려고 미국은 가져오려고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좀 큰 흐름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그러니까요. 과거의 역사들 또 고민해 보시고 하면 네. 지금 상태 자체가 변동성 정도를 본다고 하면 이 의도된 재편 그러면 사실상 이것 때문에 만약에 자산시장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예. 훨씬 더 좀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러네요. 차트는 제가 좀 많이 보여드리는 차트였어요. 다른 방송에서도. 네. 근데 결국은 이 파란색 선 자체가 네. 정부 부채 비율 대비해서 그러니까 GDP 분의 정부 부채 비율의 차트입니다. 예. 이게 1945년도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거의 높았네요. 120%대가 나왔잖아요. 예. 물론 전쟁 때문에 부채 비율이 올라갔던 겁니다. 2차 대전 때.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는 미국은 이렇게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갔다 온 저 거죠. 때는 어떤 정책을 통해서 부채비율이 저렇게 급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제조업 르네상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뭐 고속도로 생기고 이제 전쟁이 끝났고 이제 어마어마한 산업 부흥이 생기기 결국 이제 시작한다라고. 경상수 흑자가 나서. 네. 예. 그리고 이게 GDP 분의 부채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흑자가 났다라는 건 아니에요. GDP가 커지니까. 네. 이 GDP를 키운다고 하는 거는 그렇군요. 결국은 통화량이 커지거나 그리고 생산성이 막 올라가거나 그러겠죠. 이 두 개가 결합되면서 GDP 자체가 그렇죠. 커지는 방식이잖아요. 어허. 정부가 막 흑자를 내가지고 빚을 갚았다는 방식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모수가 커지는 거군요. 네, GDP 결국은 네. GDP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이니까. 이 GDP를 키우기 위해서는 연준이 독자적으로 통화 정책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을 때 이 예. 인플레이션을 파이팅하기 위해서 금리를 확 금리를 올리거나. 올려서 이 통화량이 안 풀리게 네. 그리고 경제 성장이 수축되게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만들면 된다는 거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1970년도에 우리는 폴 볼커라고 하는 사람을 엄청나게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뭐 폴 볼커뿐만이 아니라 서방 국가들은 다 금리를 올렸었어요. 영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네. 근데 그게 왜 가능했을까? 중앙은행이. 예. 중앙은행이 왜 이렇게 힘이 강해질 수 있었을까? 저는 70년도에는 정부 부채 비율이 낮았다. 예.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군요. 네, 정부가 그렇게까지 제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40년도에는 정부가 자본을 지배하는 시대였고 네. 지금의 경제학자들은 사실 이때 시기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예. 대부분 이때 시기를 기억한다고 하는 거죠.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올려야 되고 그렇죠. 금리를 올려서 이 수요를 잡아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중앙은행이다. 근데 지금은 이때랑 비율이 비슷하잖아요. 네.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아진 높을 상황에서는 때는 경제는 절대로 통화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저는 정치 경제의 문제라고 보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금이 딱 이제 한두 달 뭐 남은 그 새로운 연준 의장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지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아지면 과감한 금리 인상, 적어도 금리 인하를 하진 않고 뭐 이렇게 그게 정답이니까. 네네. 그래서 어떤 피어가 있었고 그죠? 네. 그래서 2월 달인가요? 뭐 장이 취임도 하지 않은 현준 의장 때문에 폭락을 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다라는 얘기네요. 그것도 그렇고 케빈 오 씨가 예.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게 사실 왜 그 사람을 매파로 봤냐. 네. 10년, 15년 전에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라는 걸 할 때 QE1, 뭐 QE2 이랬습니다. 예. 근데 금융위기 때 QE1을 시작했고 계속 QE2, QE3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10년 전에 케빈 오 씨가 했던 말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매파다. 매파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예. 그 사람이 했던 말이 QE2 때 더 이상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라는 걸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를 너무 키우면 안 된다. 네. 너무 지금 막대하게 크다. QE1 때는 그 사람 동의했습니다. 네. 버냉키가 할 때. 근데 QE2부터는 그게 아니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연준이 대차 대조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거를 계속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연준 의장이 되면 유도할 거다라는 것 때문에 매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케빈 워시는 금리 인하에는 동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케빈 워시가 금리 인하를 동의하는 가장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뭐 매파 비둘기파 저는 이런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 안 합니다. 언제든지 사람은 바뀔 수 있다고 보는 입장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네. 과거에는 매파였던 사람이 지금 비둘기파로 바뀌고 비둘기파였던 사람이 매파로 바뀌었던 사람들은 많다고 하는 거죠. 근데 케빈 워시 그 금리 인하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논거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보다 높은 건 맞다. 그런데 현재 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으로 잡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해서 생산성을 돌게 만들어서 이게 공급을 늘려서 그리고 물건이 싸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 인플레이션이 줄어들도록 만들어야 되지 금리를 막 올려가지고 예. 지금 수요를 죽여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을 제압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케빈 워시는 생산성 혁명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네. 1940년도에 이 부채 비율이 떨어졌던 거는 금융오갑도 있었고 이때 당시에도 인플레이션이 제압되지 않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이 붕괴로 빠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네. 생산성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내리면 기업들은 대출을 늘리고 투자를 할 거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 부분이 결국은 생산성의 향상.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그게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방식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게 케빈 워시 생각이고 트럼프는 사실 이 방법을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케빈 워시는 또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매파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 사람을 지명했을 때 채권 자경단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분명히 했다고 봅니다. 좋은 이미지네요. 네, 그 케빈 하셋이라고 본인의 오른팔은 네. 완전 그냥 수족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을 하면 정책이 맞더라도 뭔가 공격을 많이 당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지만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보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은 뭐 지명이 되고 이제 연준 의장이 된다고 하면 하반기부터는 분명히 이 정책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근데 케빈 워시는 금리 인하 그리고 은행들의 규제 완화 이 부분에 아마 방점을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그리고 뭐 유가 상승하는 거 그리고 뭐 호르무즈 막히는 거 이런 부분에 지금 집중을 하고 야 미국은 끝났다 자산시장은 끝났다라고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찌됐건 간에 의도된 재편이었다고 하면 어느 수준에서 해소가 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미국이 추진하려고 하는 새로운 정책들에 사람들은 포커싱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케빈 워시가 만약에 임명되기도 전에 자산시장 가격이 다 올라와 있다고 하면 이게 선반영이 됐다고 하는 건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약간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할는지에 대해 시장이 계속 퀘션 마크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네. 어쩌면 미국의 연초 이후에 성장주들 네. 그런 성장주들이 되게 힘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전쟁 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하고 비교하면 정말 요즘도 미국 주식이요? 이렇게 할 정도로 그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퀘션 마크를 던지고 있는데 우리 성삼현 부부장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이 사람은 금리 인하 쪽에 무게감을 두고 정책을 하면서 네. 기업이 투자하게 해주고 그 투자로 인한 기업의 효율성의 증대가 네. 실제로 생산을 늘리고 네.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GDP를 모수를 크게 하고 네. 그것 자체가 GDP 대비 정부 부채의 비율을 낮추게 할 것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 1940년대를 기억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걸 보고 있고 네. 이 그래프를 좀 하나 말씀드릴 텐데 저는 앞으로의 유동성 사이클 있잖아요. 예. 제가 지금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투자 사이클. 예. 투자 사이클이라고 하면 이 통화량이 커지는 방식입니다. 예. 그러면 M2가 커진다고 하는 거고 M2가 커진다고 하는 거면 GDP가 커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GDP가 커지면 GDP분의 부채 비율은 떨어지죠. 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저는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예. 보고 있고 현재 GDP 대비해서 대출
추이거든요, 이게. 예. 밑에 진한 파란선, 예. 위에 연한 파란선은 GDP 대비해서 예금 추이입니다. 예. 결국은 예금이 엄청 빡빡하게 없으면 자산 시장이 충격이 왔을 때 바로 흡수를 못하죠. 못합니다. 예. 예.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주식시장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예.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지 아세요? 은행에 예금이 빠져서 예. 자산시장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네. 그동안은 이렇게 사람들은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금이 많다라고 하는 거면 어떻게 보면 아이들 머니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예.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여전히 대출은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대출이 커져야 되는데 대출이 커지려고 하면 어떻게 금리가 보면 낮아야죠. 금리가 낮아야 되고 성장에 대한 신뢰가 좀 그렇죠. 회복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네. 되죠. 그래서 뭐 감세 법안 이런 게 나오는 것들이 네. 기업자인데 세금 깎아줄게, 감면해줄게, 네. 투자해라고 하는 게 결국 이게 한 명, 두 명 하다 보면 성장에 대해서 신뢰가 좀 더 회복되기 시작하고 아하. 그럼 나머지 기업들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데 지금은 워낙에 불확실하니까 음. 저라도 가지고 있는 돈 그냥 가지고 있지. 왜냐면 투자는 뭐 해서 6개월 뒤에 회수하고 이런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신뢰 회복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 대출 사이클이 풀릴 수 있다. 그러면서 현재는 대출이 그렇게 높은 상황도 아니다. 예. 그리고 예금은 코로나 때 이렇게 예금이 빡 들어왔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은 높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전히 대출로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은행 입장에서 있고 시장의 유동성은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음 장은 지금 V자 반등이 그러니까 관세에서 이렇게 빠졌다가 팍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뭐 몇 개월은 빠지지만 다시 또 반등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높은 유동성과 낮은 부채 구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경기 침체는 유동성은 적은데 부채만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는 그렇죠. 뭔가 경기 충격이 오면 침체로 빠져버립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 빨간색 선은 유동성 대비해서 지금 기업들의 부채입니다. 그 비율. 지금은 매우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여전히 부채가 많다라고는 하지만 음. 유동성 대비해서 그 부채 비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투자 잘 안 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하는 놈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기업. 빅테크 같은 것들. 네. 그런 데들은 사실 빚을 내서 했던 방식은 원래 아니었고 가지고 있는 현금을 했던 거고 이제는 조금씩 이제 빚을 내려고 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캐시플로우가 계속 만들어지고 네. 있는 회사들이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사이클 자체가 아직 시작이다. 음. 제대로 부채 사이클을 일으키지도 않았다. 그리고 현재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대비해서 유동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지금 많은 상황이다. 그래서 그렇군요. 부채 상환 부담이 이게 낮은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람 중에 저는 한 명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사실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박살나고 있어요. 네. 클로우드가 나온 이후로. 그러니까요. 그런데 클로우드가 나와서 이 모든 기업들을 다 박살내고 결국은 그러니까 AI가 고도화가 되면 디플레이션을 빠지고 기업들은 망하고 이런 내러티브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 치명적인 전제가 있어요. 네. 경제는 정태적이다라고 하는 전제. 그러니까 한정된 경제에서 그렇죠. 내가 이게 뺏어버리면 나는 망한다. 제로섬이라는 거죠. 네. 근데 경제는 절대로 정태적이지 않습니다. 고도화된 AI가 나오면 처음에는 이 한정 내에서 뺏는 것처럼 보여도 이 파이가 커진다고 하는 거죠. 그게 또 생산성 폭발을 일으키니까. 네. 새로운 수요를 계속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과거에도 혁신이라는 게 나오는 걸 보면 돈이 처음에 갑자기 팍 투자가 됩니다. 예. 그 다음 사람이 잘립니다. 그리고 혁신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잘릴 때 그때 사람들은 경기 침체를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안 좋아졌다. 네. 근데 보통 그때가 혁신의 촉발점이군요. 매수의 타이밍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그 관점을 보는 입장이고 지금 같아요. 저는 이거는 아직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는 거를 못 느끼고 있고 그게 지표로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저는 1단계, 2단계라고 하면 지금 돈이 투자가 됐고 이게 뭔가 사람이 필요 없을 거다. 그리고 이걸 기존에 했던 기업들은 필요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 우려들이 네. 캐즘을 만들고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혁신이라고 하는 생산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버블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빠진 것부터 더 올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기업은 쉽게 죽지도 않고 지금의 이 경제 그리고 이 AI라고 하는 산업은 새로운 산업 사이클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리고 저는 포모에도 빠지지 말라고 하지만 너무 피어에도 빠지지 말라고 매번 말씀을 드려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AI 버블. 그죠? AI 버블. 그래가지고 그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캐시가 앵꼬 나가지고 네. 누군가 하나 투자를 멈추는 순간 그것들이 확산돼가지고 그죠? 디램 업체인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폭락하고 그죠? 네. 그래서 시장이 엄청나게 큰 변동성에 시달릴 것이다. 네. 이게 이제 AI 버블론을 단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 기저에 뭐가 흐르는지에 대해서 모르면 네. 사실 그 말에 되게 저도 많은 분들이 네. 그럴 것 같은데 저렇게 무리하게 계속 투자를 한다고 그리고 그 투자할 때 보니까 주고받던데 얘네들이 막 이런 것들 있죠. 네. 엔비디아하고 뭐 그런 버블론들 있잖아요. 네. 항상 이런 지정하기 브러쉬를 할 때 나와요. 더 던집니다. 더 던집니다. 그거를 선제적으로 뭐 해놓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래서 큰 그림에서 이 판 자체를 모르면 보통 그래서 악재일 때 악재 기사가 더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호재일 때 호재 기사가 더 많이 나옵니다. 항상 그렇더라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네. 투자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저 매크로를 많이 보잖아요. 매크로를 볼 때 제가 어떻게 보면 경기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유동성 그리고 뭐 변동성 지표 그리고 모멘텀 지표 이런 거 5개를 보거든요. 근데 이런 걸 돌려줬을 때 어느 경제가 요 밴드 내에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안정적인 시장에서는 이게 잘 워킹을 합니다. 근데 한쪽으로 쏠리는 방식 있잖아요. 예. 위든 아래든. 예. 그런 방식에서는 무조건 역발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 좋아도 주식시장을 빼야 된다는 입장이고 경제가 너무 나빠도 주식시장을 사야 된다는 입장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안 망한다는 전제라면. 네. 그래서 피어일 때 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월가의 격언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포모일 때 팔아라고 하는 게 그렇죠. 월가의 격언인지 모르겠지만 네.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을 한다고 하면 연에 뭐 10%, 15% 이런 식의 수익률을 개인 입장에서 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 사서 내일 올라야 되고 당장 제가 만약에 오늘 이런 패턴을 추천했는데 이게 만약에 내일 이런 일이 아니라면 야, 너 말 다 틀렸잖아. 이런 관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장기 투자를 못 한다고 하는 거죠. 연에 10%씩 만약 수익을 내잖아요. 그러면 40년을 그렇게 하면 자기가 투자한 자금의 65배가 생깁니다. 복리 효과 때문에. 그래 1억 넣어놓으면 65억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 노후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 사서 네. 내일 65억을 만들려고 하거나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2015년도에 우리 지수가 75%가 올랐어요. 그거에 너무 빠져 있다고 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2015년도 75%인데 왜 2025년도 75%인데 2026년도에 왜 75%안 나오냐. 네. 그렇게 해서 한 10년 으로는 우리나라에 일할 사람 아무도 없지. 그렇죠. 나라 망하죠. 매년 그렇죠. 그게 사실 나라가 망하는 방식은 나라 너무 망하죠. 이게 급격하게 해서 투자만 해도 먹고 사는데 예를 네. 들어서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막 100%씩 오르는데 물론 선진국일수록 노동과 투자의 그 비율이 투자 쪽으로 조금씩 갑니다. 저는 그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네. 투자를 그래 우리나라도 지금 그 과정으로 해석하잖아요. 네. 지금 갑자기 이게 뭐 투자의 시대가 열려 그게 아니가 우리나라 국민만 모르는 선진국이 된 지 꽤 됐는데 이 투자와 생산의 비율, 투자와 노동의 비율이 너무 노동적으로 가 있었던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지금 상법 개정이니 뭐 이런 것들을 네. 하는 동력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배당을 받고 주주환원을 네. 받아서 내가 노후를 할 수 있는 그런 미천을 만들으라고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저는 그건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산시장에도 일정 부분 돈을 넣고 내가 노동소득으로도 열심히 해서 네. 나라의 경제를 만들어내고 네. 그 기업들이 경제를 만들어내면 또 벌어들인 돈을 주주들에게 환원해주고 이게 선순환이 되면 기업도 좋아지고 개인도 좋아지고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그게 워킹을 안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매우 중요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일 뭐 100% 올라야 되고 뭐 아이, 그거 뭐 만약에 어느 때든 그런 분들은 있습니다. 비율의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내일 뭐 전쟁이 더 확전되냐 안 되냐 그걸 맞추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죠. 맞아요. 전쟁의 양상이 뭐고 지금 이 전쟁이 왜 일어나고 있고 네. 저는 지정학 관점, 달러 패권 관점 이런 관점에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제가 뭐 중동 전문가도 아니고 제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근데 달러 패권에 대한 관점 그리고 지정학에 대한 관점에서 좀 제가 보다 보니까 그 얘기 좀 해보죠. 그러면 내친 김에 왜 하필이면 지금 중동에서 네. 그죠? 정말 약한 골인데 네. 여기를 때렸냐, 네. 그죠? 그래서 미국이 이 재정이라던가 달러 패권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계산은 트럼프와 트럼프 참모들은 다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저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진짜 이유 네. 사실 세 가지를 보고 있었어요. 예. 첫 번째로는 그냥 표면적 이유입니다. 음. 결국은 안보와 핵 위험입니다. 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핵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협상장이 올라가니까. 표면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란의 핵 개발을 억제한다. 예. 그리고 뭐 이스라엘을 뭐 지원한다. 이거는 사실 뭐 잘 모르겠지만 친하긴 친하잖아요. 예.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핵 안보 위협을 막겠다라고 하는 게 표면적 이유입니다. 미국도 그걸 말을 했고. 그런데 저는 나머지 2번, 3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예. 두 번째로는 결국은 지금의 미국의 이 페트롤 달러 체제. 예. 사실 이 페트롤 달러 체제가 70년도에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죠. 예. 이거는 미국의 입장에서 역사에 남을 만한 협상이었다고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금 본위제라고 아까 그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체제, 예. 금과 패그되어 있던 달러를 예. 닉슨이라는 대통령이 끊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부채 만들어 쓰겠다. 예, 프랑스에도 내금 날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드골 대통령이 막 그래서 예. 막 그때 막 비행기에 싸들고 갔어요. 그러니까요. 달러를 그렇게 예. 해서 금으로 바꿔달라. 근데 금이 없었거든요. 없죠. 그게 본지야, 본지. 예.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그 본질을 이제 아예 대놓고 하겠다라고 예.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금태안을 폐지시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너질 뻔한 달러에 대한 그걸 신뢰를 막아준 게 페트로달러죠. 페트로달러죠. 페트로달러였습니다. 예. 사우디하고 한 거죠. 네. 너희 기름 팔 때 네. 달러만 받아야 돼. 네. 근데 우리가 지켜준다. 그때는 그렇게 한 거죠. 유가가 매우 중요한 네. 그 산업 경제에 매우 중요한 거였고 그렇죠. 유가를 사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한 거였고 예. 달러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흑자를 달러를 벌어들여 가지고 그걸 유가를 사와야 되는 개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금에서 석유로 이게 그러네. 폐거가 됐고 예. 이게 한 4, 50년 사이클로 돌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네요. 예. 물론 뭐 중동의 왕 사우디가 하면서 예. 이게 오펙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사실상 이 원유에 대한 주도권은 미국이 가져갔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이 중동의 안보를 지켜주고. 예, 그리고 그때 당시는 지금 같지 않았고 셰일 혁명이 나오기 전이라 네.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기름과 가스를 네. 수입해야 되는 나라였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팔아서 벌어들인 수입을 예, 미국 국채를 사줬습니다. 그럼요. 근데 지금 사실 그런 거는 많이 없어요. 예, 중동도 지금 팍팍해가지고 미국 국채보다는 그냥 미국 주식을 사거나 자산을 삽니다. 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석유에 대한 결제가 예, 달러로 돈다고 하는 거면 전 세계가 쓰고 있는 통화가 기축 통화는 달러라는 거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항상 거죠. 달러 리저브가 있어야 된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달러를 벌어야 원유를 사올 수 있다. 그리고 그 달러를 그 지폐로 보관하면 이자를 안 주니까 그래도 이자를 좀 받는 미국채를 사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중동에 유일하게 예, 석유를 파는데 네. 원유를 파는데 달러 안 받는 나라 예. 이란이죠. 그거네요. 그리고 매우 싼 가격에 넘기고 있었다. 그것도 중국이. 중국으로. 네. 이란에서 나가는 90% 이상. 중국 가죠. 네. 그래서 위안화 결제에 대한 시도가 실험되고 있었다 정도로 좀 봅니다. 왜냐하면 위안화 결제가 전 세계적인 달러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렇게 위협할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게 실험되고 있다라고 예,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공급망 패권 쪽이라고 전 보고 있어요. 예, 결국은 최근에 이 호르무즈라고 하는 것들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했고 예, 그동안도 중요했고 예. 앞으로는 훨씬 더 중요한 지리적으로 위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그 지정학 역사를 토대로 패권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유라시아 대륙이잖아요. 유럽과 아시아 대륙. 네, 이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결국은 전 세계의 패권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심부를 지배를 해야 패권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네. 주변부, 그러니까 유라시아 주변부, 이 연안 지역 네. 이 부분을 지배를 해야 전 세계를 패권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유라시아를 둘러싼 사실 이거 두 개의 전략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예. 과거의 서방 국가들과 지금의 미국은 이 유라시아 지역의 아랫부분 주변부죠. 이쪽을 지배하는 거를 선택을 했고 예. 결국 이게 바다를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해양 세력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이 해안 쪽을 뺏기면 그 패권도 넘어갔습니다. 그게 점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게 다. 네. 가장 최근은 아니지만 뭐 50년, 60년 전에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스웨즈 운하를 뺏기면서 통제권을 이제 자기들이 못하면서 미국으로 넘어갔었고 그 전에 네덜란드, 스페인도 다 비슷했습니다. 네. 이 해상을 뺏기는 나라들은 대부분 그 패권이 넘어갔고 해상을 뺏긴 나라는 결국은 이 물류에 대해서 통제를 못하는 걸로 갔기 때문에 밑에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이제 다른 1등한테 넘어간다로 가는 거죠. 야, 미국이 만약에 호르무즈에 대한 통제권을 못 갖는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역사의 반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네. 50년 전에 영국이 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 가능성 매우 크다고 보고 있고 아하. 분명히 미국은 뭐 경제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정부에 있는 사람은 뭐 정치 전문가, 지리 전문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이 호르무즈에 대한 통제권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지금 만약에 이 부분을 못 가져가면 점점 더 가져오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그 호르무즈의 통제권을 눈독 들이고 있는 국가가 누군지 아세요? 중국입니다. 중국. 그러겠죠. 그래서 중국은 1대1로라고 하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하려고 하는 정책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미국은 제가 아까 연안 지역이래 주변부라고 했잖아요. 이 주변 지역을 토대로 해가지고 바다의 패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IMEC라고 하는 혹시 그 들어보셨나요? 네. IMEC. 최근에 그게 이제 막 부각이 되더군요. 인도가 네. 그죠? 유럽이랑 그 무관세로 하면서. 네네네. 맞아요. 근데 그 얘기를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예. 예. 이게 근데 거의 얘기를 안 하는 분야라서. 뭐 일단 IB나 증권 애널리스트 분들은 거의 안 쓰는 것 같고 안 쓰더라고요. 유튜브에서는 조금씩 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하다. IMEC가 결국은 인디아 예. 그리고 미들 이스트 네. 그리고 유럽 이거를 묶는 경제 회랑이라고 하는 거고 예. 이 부분을 새로운 공급망으로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게 미국 주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미국은 없잖아요, 저기. 미국은 이렇게 해서 공급망을 자기들이 지배하려고 하는 걸로 네. 한다고 하는 거죠. 예. 과거에는 중국의 1달러는 중국에서 나오는 수출이 예. 1대1로를 통해서 뻗어나가는 방식입니다. 네. 그런데 IMEC는 결정적으로 인도가 만들어내는 생산하고. 게 유럽으로 갈 수 있도록 예. 다이렉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목이 아라비아해고 네. 호르무즈라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 길목이 어떻게 보면 인도 그리고 사우디 예.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예. 그리고 이스라엘 예. 통해서 그리고 유럽. 이게 지도로 좀 보면 IMEC 전체 경로는 어떻게 연결되는 구조인가? 예. 빨간색이 인도입니다. 인도 예. 이렇게 해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네. 저거. 여기가 호르무즈입니다. 예. 그래서 호르무즈가 매우 여기서 계속 위협을 해버리면 이 길 자체가 뚫려버린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막혀버린다고 하는 거죠. 예. 아랍을 가서 사우디를 가서 사우디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들어서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그러면 스웨즈를 통할 필요도 없고 예. 홍해를 굳이 거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인도에서 아랍으로 가는 거는 이제 바다 그리고 아랍에서 사우디, 요르단, 이스라엘로 가는 철도 육상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그래서 이거를 빈살만이 지금 이 전쟁 그냥 끝장을 보자고 얘기하는가 봐요. 저 계획을 담보해내려면 이번에 완전 이란을 그냥 괴멸적으로 타격을 줘야. 네. 그죠? 그래서 호르무즈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가야 되고 이란이 이거를 계속
위협을 안 하려고 하면 핵에 대한 것도 약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핵에 대한 것도 분명히 매우 중요한데 호르무즈의 주도권을 미국이 그러네요. 뺏긴다. 그러니까 예. 미국이 이번에 뺏기질 않겠지만 미국이 힘이 약화된다. 당시에 스웨즈가 영국이 어떻게 뺏긴지 아세요? 이집트가 스웨즈를 국유화한다고 했는데 네. 영국이 이거를 당연히 그거를 국유화한다고 하고 이집트가 니네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영국에서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 미국이 영국한테 네. 야 그만 떠들어라고요 하면서 끝났습니다. 이미 사실 영국의 패권은 약화되고 있었어요. 그게 어차피 스웨즈 같은 경우는 이제 50년대였고 사실 그렇죠. 브레튼 우즈는 40년대였으니까 이미 금융 패권은 넘어가는 상황이었고 예. 이제 그 해상 물류 패권마저도 이제 사실 미국이 영국한테 야 이제 너 그만 말해라고 하면서 사실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해상 패권이라고 하는 게 그러네요. 넘어갔다고 하는 거죠. 야, 그러고 보니까 이해가 이스라엘, 되네요. 스페인도 다 똑같았다고 하는 거죠. 영국한테 다 뺏겼거든요. 아, 이해가 되는 게 이번 전쟁에서 전 의외였던 게 네. 이란이 UAE, 카타르, 뭐 사우디, 그죠? 이런 데 막 공격하잖아요. 이스라엘도 공격하지만. 야, 저게. 근데 저 나라들이네요. 보니까 저 IMEC에 딱 길목을 지키는 UAE, 사우디, 이스라엘. 네. 딱 이렇게 돼 있네.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예. 결국 이 물류, 해안을 지배하는 사람은 대륙을 지배하고 세계를 제패한다라는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이 길목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 야. 이거를 새로운 공급망으로 지금 2023년도에 사실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지금도 계속 이 부분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바이든 때 시작했는데 그러니까요. 트럼프 때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정학을 공부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부상했던 거는 수출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신발 팔고 이렇게 팔았는데 지금은 이제 IT. AI를 팔고 AI. 고부가 가치를 팔잖아요. 예. 이렇게 올라오는 게 위협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기술 패권. 예. 근데 미국도 40년도에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패권을 가져올 때 제조 강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영국은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지고 있는 국가였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예. 산업에서 밀리잖아요. 금융 패권은 뒤따라 넘어가고 그다음 해상 패권, 물류 패권 다 넘어갑니다. 지금 미국 이걸 모를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뺏어왔는데. 하긴 본인들이 당사자면 다 알죠. 우리는 이제 관전자니까 쟤 모르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당사자가 모를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네. 내가 당하고 내가 뭘 하는 입장이면 저 상대방의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것만 연구할 텐데 그죠? 그래서 산업 패권을 미국은 어떤 식으로 가져와야 될지 그게 사실 AI라고 하는 산업이 이번에 나왔고 미국 정부 혼자서 했으면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미국 기업들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이 AI에 대해서 누구보다 예. 진심이잖아요. 예. 그리고 금융 패권은 결국은 달러를 전 세계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동안은 무역 흑자국들이 사줬는데 지금은 그걸 가지고 위협하잖아요. 저는 그 관점에서 미국은 이제 국가랑 딜 안 하겠다. 네. 앞으로는 전 세계 개인과 딜을 하겠다.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판을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지 않으면 불편해지는 세상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저는 스테이블 연결되는군요. 코인이라고 보고 있고 예. 마지막에 이 물류 패권, 해상 패권 이 부분은 IMEC를 토대로 사실 이거 하나만 있는 거는 잘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겠죠. 대만, 일본, 한국. 네. 네. 그리고 저기 필리핀 쪽으로 그렇죠. 떨어져 있는 그쪽도 방어합니다. 네. 이쪽 방어하고 이쪽을 방어하잖아요. 네. 그럼 중국은 뻗어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바다 자체를 지배한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인도를 가지고 인도와 중동을 제가 부각시키지만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 이 해협 쪽 있잖아요. 네. 이쪽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 입장에서 이 패권을 유지하는 데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 나라들이 어떤 걸 하는지 네. 이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빨간색이 인도잖아요. 네. 인도는 이쪽으로도 걸치고 저쪽으로도 걸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모디가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배경을 이해하면 인도 주식이 안 올 수가 없네요. 인도가 지금은 주식시장이 안 좋아요.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죠. 근데 한 10년 장기적으로 동안. 보면 저는 제조 강국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인도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10년 동안 물론 최근에 안 좋지만 계속 올랐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인도는 뭐 기술이나 이런 쪽도 매우 선진화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변동성이 커지면서 자산시장이 막 붕괴되고 이런 또 시장도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네. 인도라는 나라가 매우 좋다고 보고 있고 투자 아이디어는 좀 그래서 중간재 국가에 투자해라. 네. 지금 이 물류 창고를 이 해안 패권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예. 이 결국은 만들어서 파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유럽으로 들어가기 하는 거에 있어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나라들이 어떤 거를 만들어내는지를 왜냐하면 결국 이게 빨리 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길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거고 그걸 중국을 예. 배제시키겠다고 하는 거고 예. 그 이번에 유라시아 중심부, 유라시아 주변부 관점에서 보면 유라시아 주변부 그 IMEC 관점에서 보면 네. 여기에 배제되는 국가가 딱 3개 있어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란. 얘들 3개가 당연히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최근에 러시아는 지금 이란 막 지원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좋아서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관점에서 그거 알고 있는 거죠. 이게 구축이 되면 자기들은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모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제국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거 제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어떻게 보면 누가 이런 해상 패권을 가져가느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본다고 하는 거죠. 저 UAE라고 써 있는 저 옆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네. 그러고 보니까 네. 저게 막히면 석유가 막혀서 세계가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저게 막히면 달러가 막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달러 패권 자체가 막힙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네요. 매우 지리적으로 중요하고 미국은 여기서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힘을 최대한 뺄 겁니다. 최소한 그 핵 위협은 다 없앨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래서 그렇군요. 협상의 우위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가고 결국 이 해상 패권을 미국이 주도를 했다라고 하면 결국은 다 친미 국가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들이 군사를 보내서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나라 친미 국가들이 이쪽을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한국과 일본과 같은 중간재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사실 만들어낸 게 반도체, 소재, 장비 이런 쪽입니다. 네. 그리고 병목에는 어떤 국가가 있냐고 하면 뭐 결국은 뭐 대만이에요. 그리고 중동인데 이런 부분은 결국은 조선, 에너지, 방산 이런 쪽에 많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을 쫙 봤을 때 예. 반도체 기업들은 뭐 어떤 게 좋고 예. 그리고 조선 기업들은 어떤 게 좋고 그리고 이 에너지 기업들 어떤 게 좋은지를 한번 좀 나래비 세우고 ETF를 찾아보면 쭉 나오거든요. 네. 꼭 한 국가에 이렇게 몰빵하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네. 이 세계 자체가 이렇게 변동성 있게 막 불안정하게 움직일 때는 그런 섹터들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사실 투자의 아이디어를 많이 짜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생산 기지는 중국에서 인도로 넘어오는 대전환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인도가 중국만큼 제조 역량이 지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뿐만이 아니라 저기 동남아시아 있잖아요. 필리핀부터 해가지고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생산 기지로 미국이 쓰려고 한다라는 관심을 받고 있고 대부분 근데 국가들보다 친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국가들이 이 해안을 방어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미국이 군사가 가서 방어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패권은 저는 단순하게 GDP 관점이 아니라 물론 GDP도 중요합니다. 전 세계 GDP에서 그 국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런데 결국은 이 네트워크 구조를 누가 짜느냐. 이게 잘 돌아가게 하는 구조를 짜는 거 있잖아요. 네. 그 구조를 누가 짜고 세계는 누가 여기에 적응해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가 사실 이 패권의 결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인도의 모디 총리가 전 세계 정치 지도자 중에서도 트럼프 앞에서 당당한, 그죠? 맞죠? 예. 네? 굉장히 자존심 강하게 네. 그렇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매우 생각도 중요합니다. 들고 미국 입장에서. 또 이 인도의 왼쪽 지역이 사실 구자라트라고 모디의 출생지거든요. 아, 인도의 서부란 말이에요. 네네네. 저는 그런 상상력이 드네요. 그런 배경도 있겠구나. 저 부분이 저 동부에서 뭘 할 수는 없잖아요. 저 IMEC 같은 그쵸. 경우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드는데. IMEC라고도 하고 IMEC라고도 하는데 결국은 하여튼 인도, 미들리스트, 유럽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매우 사실 이것도 바이든 때 네.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이어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초당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미국의
지리적인 패권 그리고 해상 패권 그리고 금융 패권 산업 패권 이게 민주당 혼자 공화당 혼자서는 절대 못합니다. 결국은 그렇죠. 합의해서 가는 거고 야. 대신 그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네. 약간 잡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결국은 이게 아니면 나라가 약해지면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뭐가 필요합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라가 좀 강해지려고 하는 게 국가 자본주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 국가 자본주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앙은행의 힘은 여기서는 약화된다. 약화되고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다. 라는 그렇군요. 관점이 제가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재정 지배력입니다. 네. 저희가 3월 초부터 매일 아침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전쟁 특집으로 지정학자들 그리고 중동 전문가들을 많이 모셔서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네. 속보성으로 계속 말씀을 네네. 드리는데 사실 그 뉴스에 대한 해석 또 전황에 대한 해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삼프로 TV의 이 찐 주식 팬들은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셔야 되겠네요. 네. 왜냐하면 저도 손상현 부부장을 인터뷰를 예약을 해놓고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장 궁금했던 게 미국은 왜 이란과 이 시점에 전쟁을 꼭 했어야 되나. 근데 우리는 단기적으로 중간 선거에 대한 거, 뭐 앱스틴에 대한 거,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재미있죠. 그런데 이 달러 패권에 대한 것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궁극적인 통화, 자국 통화를 어떻게 해서든 지위를 차지하고 또 지키겠다는 그 역학관계가 저 호르무즈라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투영돼 있다라는 것들을 보니까 야, 트럼프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안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미추광이처럼 막 한다면 그죠? 근데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후퇴할 공간도 만들어 놓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란이 마지막까지 결사항전하는 게 사실 미국의 계획대로 안 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왜냐하면 이란 자체도 저 호르무즈를 포기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간에 이거는 누군가가 이거를 그냥 흐지부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변동성은 재편에 되는 변동성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거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경제가 무너지려고 하면 유동성 대비해서 부채도 엄청나게 많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부채도 그게 연준이 막 긴축을 하면서 이걸 터뜨려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감세 법안 그리고 은행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몰려 있다. 그리고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렇게 보면 호재성 정책들은 다 지금 안 뉴스화되지 않고 있고 그렇죠. 악재성 뉴스들은 지금 네. 매일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일이 아니라 매 시간마다 나옵니다. 매분 나오죠. 근데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 세계 망할 것 같습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 뭐 어제 그제 뭐 크게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서클이라는 주식 있잖아요. 네. 이 전쟁 중에 어마어마하게 올랐더군요. 결국 서클을 움직이는 거 보면 네. 스테이블 코인이 네. 결국은 확장되고 있고 수익성이 난다고 하는 거고 최근에 뭐 하루 이틀 막 급락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또 테더라고 하는 경쟁업체가 경쟁자가 우리도 이제 좀 회계를 좀 더 깔끔하게 할게라고 하면서 사실 서클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의 1인자가 누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은 자체의 시장은 커진다. 확실히 커지고 있고 네. 아직 네. 시작도 안 했다. 저는 전쟁의 이면에 그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고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이라면 사실 암호화 자산 이 전체적인 너무 지금 많이 빠져 있어서 이제 보기도 싫다고 하지만 전쟁 기간 동안에 가장 굳건하게 지킨 게 또 역설적으로 비트코인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코인 책도 썼잖아요. 더 코인. 아, 그래서 맞아. 나 그래서 저 책을 쓰셔도 송수희 부부장님 업종을 바꿨나? 그게 아니구나. 저는 이 역사 관점에 썼습니다. 예. 그리고 비트코인을 사라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예. 이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는 판에서 이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 그럴 때 당연히 비트코인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건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한번 말씀을 그러시죠. 드릴게요. 예. 저도 사실 뭐 업무가 바빠서 방송을 거의 안 하다가 3월 초부터 야, 이렇게 급변동 장세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제가 한 3주 전에 그런 용어를 써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수익 몇 번 당하시면은 아예 주식시장에서
퇴장당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비교적 경험이 많은 우리 그 출연자 여러분들과 조금 멘탈을 좀 유지하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직접 방송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요동치는 한 달을 지냈는데 뭐 오늘 조금 빠집니다. 녹화일이 목요일이거든요. 오늘 조금 빠집니다마는 우리의 대표 주식은 그냥 그 언저리에 있었더라고요. 100만 원 그 하이닉스 같은 그냥 100만 원 그 언저리에 그냥 있었던 거를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죠. 뭐 80만 원대 가서 사가지고 또 100만 원 팔아먹고 뭐 100만 원에 그죠? 그렇죠. 쇼도 치고 막 이런 사람 그런 거 욕심 보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방송 안 보셔도 돼요. 그거 잘할 수 있으면. 그런데 이 급변동 장세에서 사실은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트럼프가 누가 진짜 우리 편인지 한번 본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위기 국면 혹은 이 급변동 장세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포트는 뭐고 자산 배분의 비율 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이 영상을 통해서 가져보실 수 있으면 저나 성상현 부부장이나 만드는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그 코인 얘기하고 네. 또 다른 역사 얘기는 4월에 한번 하시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6년 봄 시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금리, AI, 거대한 변화들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흐름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먼저 읽어낼 것인가? 시장의 미래를 남들보다 먼저 만나는 단 하루. 이선엽의 스윙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필승 투자 전략. 박병창의 변동성장에서 수익을 내는 막강 포트폴리오. 여주사 빈센트가 제시하는 주도주 투자 전략. 김장렬의 AI 반도체 핵심 공략주. 장훈준의 2분기 성공 투자 전략. 이권희의 지금 꼭 사야 될 주식 아이디어. 그리고 저 김프로의 마켓 인사이트와 친절한 해설까지. 요동치는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꼭 들어야 될 주식 투자 전략. 지금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모든 주식 투자의 노하우와 인사이트가 단 하루만 여러분께 공개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가질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 최고 전문가들과의 1:1 멘토링까지. 2026년 4월 18일 세종대학교 대양홀. 지금 바로 이 선택이 여러분이 자산가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정된 좌석을 지금 바로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세요.